워싱턴의 새벽 5시, 제 30년 커리어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임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어. 진짜로. 유가는 배럴당 $200를 돌파했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말 그대로 핵폭탄을 맞은 듯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CNN 생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3주도 못 버티고 무너질 겁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가 대상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자립을 외치는 건 수영 못하는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아남겠다는 소리와 같았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분석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봉쇄 사흘째 되던 날, 제 연구소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미국조차 배급제를 검토하던 그 순간 유독 대한민국만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소수점 단위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인가? 아니요.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상원이 경악하며 한국의 해법을 구걸하고 일본이 무릎을 꿇으며 에너지 구원을 요청하게 만든 그 실체. 자원 한 방울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꿨는지 제가 서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경이로운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미국 국무부 에너지 안보 수석 고문 제임스 하퍼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5시, 제 휴대전화가 미친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 잠자리에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국무부 시절 동료였던 마이클 브래드포드였고 그의 목소리는 30년 지기임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TV 켜봐.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막았어. 진짜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화면에 펼쳐진 장면을 보는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해군이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즉각 단행할 것이라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었지만 30년간 에너지 안보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저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압박 카드를 훨씬 넘어서는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 핵폭탄급 선언임이 단 1초 만에 간파되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하루도 빠짐없이 통과하는 그 폭. 33km의 좁디 좁은 목줄이 미국의 군함으로 틀어막히는 순간 블룸버그 단말기에는 유가가 배럴당 $200를 돌파했다는 붉은 경고 등이 요란하게 전멸하기 시작했고 런던 선물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와이셔츠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소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각국의 에너지 수급 지표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그 수많은 숫자들 가운데 제 시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 61%,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 국내 석유 비축량 소진 예상 시점 42일.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찍힌 그 숫자들은 냉혹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나라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창밖으로 흐릿하게 밝아오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은 버티지 못한다. 그것이 그날 아침 30년 경력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인 제가 가졌던 단단하고도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머지않아 제 커리어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 터진 지 정확히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저는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 패널 토론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국제 에너지 안보 전문가로서 각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앵커 사라 콜린스가 제 앞에 태블릿을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방금 한국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피식 하는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지만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 대응하여 중동 원유 의존 중심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즉각 전환하고 에너지 자립 비상 계획을 전면 가동한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한국의 에너지 자립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순간 제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조합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체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진 채 헤엄쳐서 살아남겠다고 외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짧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보좌관 에밀리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한국의 에너지 자립 시나리오를 수치로 뽑아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에밀리는 30분 후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단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이론상 42일치였지만 실제 산업 가동률을 고려하면 25일을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대체 공급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프라는 당장 가동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3주를 못 버텨.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한국은 결국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미국에 손을 벌리거나 이란에 무릎을 꿇거나. 에너지 자립. 그건 성거운 구호야. 현실이 아니라고. 그날 밤 제 발언은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재인용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자립 선언은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제히 조롱과 회의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흡족했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했다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평생 저질렀던 오만 가운데 가장 값비싼 오만이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사흘째 되던 새벽 2시, 저는 연구소 소파에서 쪽잠을 자다 에밀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박사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 대시보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무나 정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 지수는 소수점 단위의 흔들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데이터 오류하냐?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후 72시간 이내에 가동시킨 3개의 긴급 대체 공급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직항 루트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직후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과의 긴급 협상을 통해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독자적인 해상 수송 루트를 단 36시간 만에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문 기관들이 이 루트 개척에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던 바로 그 작업을 한국은 하루반 만에 끝낸 겁니다. 두 번째는 호주 자원 긴급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공들여온 호주 서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확보해둔 장기 공급 계약을 즉각 비상 모드로 전환하여 추가 물량을 긴급 배정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대체 공급처를 찾아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이미 준비된 대안을 꺼내든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워싱턴의 가로등이 새벽 안개 속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이걸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72시간 만에 삼각 공급망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위기 대응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누군가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저를 가장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국내 재생에너지 비상가동 시스템을 전면 작동시켰습니다.
전국의 해상 풍력 단지와 태양광 집적 시설들이 일제히 최대 출력으로 전환되었고 수소 에너지, 비상 공급망이 산업 단지별로 순차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단어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틀 전 CNN 카메라 앞에서 내뱉었던 제 말이 뇌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성거운 구호야. 현실이 아니라고.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개 가슴 한복판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에밀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 서울 가는 비행기 표 알아봐줘. 직접 가서 봐야겠어. 이건 데이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이 공항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유소들이 배급제를 실시하고 유럽의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데 인천공항의 조명은 조금도 어둡지 않았고 면세점의 에스컬레이터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활주로에는 비행기들이 정상적인 간격으로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를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주일째인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를 안내한 사람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이준혁 국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그는 제가 CNN에서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그가 제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한 마디 속에 담긴 자신감의 무게를 느끼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액화 천연가스 저장 및 기화 터미널이었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봐온 액화 천연가스 시설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이준혁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터미널 하나의 저장 용량은 대한민국 전체가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터미널이 전국에 6곳 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61 곱하기 6, 361.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년 넘게 지속되어도 천연가스만으로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카타르와 호주에서 새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안내된 곳은 전남 신안 앞바다의 해상 풍력 관제 센터였습니다. 헬리콥터로 이동하며 내려다본 서해의 풍경은 저의 시야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풍력 발전기가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국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단지 하나의 발전 용량이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자립 비상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헬리콥터 창밖으로 그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30년 경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에너지 안보를 논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봐온 것인가? 세 번째 장소가 결정타였습니다. 충남 당진의 수소 에너지 비상 공급 허브.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직후 전국 37개 산업단지의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즉각 가동된 이 시설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에너지 자립이라는 단어를 구호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묵묵히 준비해온 집약체였습니다. 저는 관제실 한가운데 서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공급망 대시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경고등 하나 없이 초록빛으로 가득 찬 그 화면 앞에서 저는 30년 경력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로서 처음으로 패배감이 아닌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십 년 전부터 예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온 국가 전략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저는 이제야 너무나 늦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이준혁 국장의 사무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한국의 에너지 자립 관련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국장의 표정이 통화를 거듭할수록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굳어진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언가를 애써 억누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긴급 공급 협력 요청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두고 지나치게 중동에 편중된 위험한 모델이라고 비판해왔던 바로 그 일본이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열흘 만에 한국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일본의 에너지 비축량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대체 공급망 확보에 실패한 일본의 산업 단지들이 하나둘씩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 중인 한국만이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제가 비웃었던 한국의 에너지 자립이 이제는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의 최후보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연락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만 해도 베트남 산업부, 태국 에너지부, 필리핀 에너지부의 긴급 협력 요청이 연달아 이준혁 국장의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황 상태에 빠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을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준혁 국장은 각국의 요청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도 흥분하거나 우쭐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이 예상되셨던 겁니까? 제 질문에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국은 에너지 자립을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주변국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적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D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상원 에너지위원회의 수석 보좌관 톰 리베라였습니다. 제임스, 자네 지금 서울에 있다고? 한국 에너지 자립 모델 관련 자료 좀 구해줄 수 있어? 의원들이 난리야. 한국이 어떻게 한 건지 알아야겠다고.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바로 그 미국이 봉쇄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에게 오히려 에너지 안보의 해법을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환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너지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의 불빛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도시 전체를 뜨겁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원 없는 나라는 결코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없다는 30년간의 철칙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철칙을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가장 극단적인 시험대 위에서 산산이 부숴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선언된 지 정확히 3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국가에너지통합관제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 국장이 직접 출입 허가를 내준 이 시설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두뇌처럼 통제하는 곳으로 웬만한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도 쉽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철제 보안 게이트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반원형 스크린이 관제 센터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전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이 실시간으로 빼곡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저장량, 수소 공급망 가동률,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산업단지별 전력 안정 지수. 수백 개의 지표들이 쉼없이 업데이트되는 그 거대한 화면 앞에서 저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3주째.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공황 상태로 치닫는 그 순간에 한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 지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선 이준혁 국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실제 수치입니까? 단 한 건의 공장 가동 중단도 없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동안 단 한 곳의 산업단지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의 단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기도 했고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관제 센터를 나오며 이준혁 국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오늘 오후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호텔방 TV 앞에 앉아 국제에너지기구의 긴급 브리핑을 지켜봤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그 브리핑에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파티 비롤은 담담하지만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에너지기구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 비상 운영 체계를 이번 사태의 공식 모범 사례로 선정합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주 전 제가 수영도 못하면서 태평양에서 살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모범 국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울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30년간 에너지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상상해본 적 없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이 넘치는 나라보다 더 단단하게, 더 완벽하게 에너지 위기를 버텨내는 장면. 그것은 제 30년 경력이 구축해온 모든 이론과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증명하려 했던 에너지 취약국의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에너지 자립이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전략과 기술의 문제라는 것을 한국은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창유리의 이 말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30년 경력의 자부심이 천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노트북 화면만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출연했던 CNN 생방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틀째, 앵커 사라 콜린스 앞에서 제가 한국의 에너지 자립 선언을 향해 피식 웃으며 내뱉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여유로웠으며 30년 경력이 주는 권위가 온몸에서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적나라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연구소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밀리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성명서 하나 작성해줘. 제가 불러주는 대로.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한마디도 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 제임스 하퍼는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에너지 자립 선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저의 발언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30년간 에너지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에너지 강국의 조건은 자원의 보유 여부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구축해온 에너지 자립의 실체를 저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오만이었습니다. 에밀리의 타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공개하실 겁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성명서는 그날 오후 연구소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되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를 향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뒤늦은 고백이냐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판을 달게 받았습니다. 당연한 비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준혁 국장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퍼 박사님, 성명서 잘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기라니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용기라고 불러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연구소 창가에 서서 워싱턴 DC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불안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꺼지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대비를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에너지 자립이란 단순히 연료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을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었고, 후손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을 물려주는 일이었으며, 어떤 강대국의 봉쇄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독립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몰랐고,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저는 30년 경력의 제임스 하퍼가 아니라 한국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선언된 지 2달이 지난 오늘, 저는 워싱턴 DC 연구소 책상 앞에 앉아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 한 줄입니다. 에너지 자립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전략과 기술의 문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 첫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쌓아올린 모든 이론의 토대를 제 손으로 허무는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 삶에서 가장 정직한 글쓰기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서울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평택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의 거대한 은빛 저장 탱크들, 신안 앞바다를 가득 메운 수천 개의 풍력 발전기, 그리고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3주째에도 단 하나의 빨간 경고등 없이 초록빛으로 가득 찬 국가 에너지 통합 관제 센터의 대형 스크린. 그것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수십 년간 흘린 땀과 눈물과 집념이 단단하게 응축된 국가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 의지의 무게를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이후 전 세계 회원국들에게 배포할 에너지 안보 표준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의 핵심 모델로 채택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이었습니다.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직항 루트 확보, 호주 자원 긴급 계약 전환, 국내 재생에너지 비상가동, 수소 에너지 공급망 즉각. 가동이라는 한국의 사각 대응 체계는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담당자들이 반드시 악습해야 할 표준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 초안을 검토하는 자문단에 포함되었고,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챕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봉쇄와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본의 저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늦가을 하늘이 차갑고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의회에서는 연일 에너지 안보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저는 의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껏 에너지 취약국이라 분류해온 대한민국입니다. 의사당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위기 관리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에너지 자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온 국가의 품격이었고, 어떤 외부의 압박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에 증명한 것은 자원의 빈곤이 아니라 의지와 기술의 빈곤이 진짜 위기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위기를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극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30년 경력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 제임스 하퍼는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영원히 고개를 숙인다. 저는 마침표를 찍고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 자립의 불빛이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빛은 이제 한국만의 빛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의지가 있으면 되고, 땅이 척박해도 기술이 있으면 되며, 강대국이 봉쇄해도 에너지 자립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당신들은 온 세상을 향해 가장 뜨겁고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저 제임스 하퍼는 앞으로 남은 제 모든 경력을 걸고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은 이제 세계 안보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운 위대한 국민에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존경을 바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